역할 연기, 에고의 여러 가지 얼굴들.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원하는 에고는 그것이 물질적이든 권력감이든 우월감이든 자신은 특별하다는 의식이든 혹은 육체적, 심리적 만족감이든 그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개 몇 가지 역할을 연기한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이 역할을 연기한다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 역할 자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란 결국 일종의 심리적 에너지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에고는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 자신의 내면에 있음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그것을 외부에서 찾는다. 에고가 찾는 것은 형상을 초월한 깨어있는 의식, 즉 현존이 아니라 인정, 칭찬, 찬사와 같은 혹은 어떤 식으로든 주목받고 존재를 인정받으려는 어떤 형상 속의 관심이다 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희 회원님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알았는데 그 역할을 연기한다라는 거, 그냥 그 보여지는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손님이 되기도 하고, 부모가 되기도 하고, 자식이 되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내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내가 그 역할들을 연기하고 있다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톨레가 연기하고 있고, 그것들 자체가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정말 그런가 생각해 보게 됐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에고는 이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 자신한테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외부적인 대상을 찾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형상을 취하고 객관화된 어떤 너와 나를 분리시켜서 내가 너를 봄으로써 나를 인지하는 그런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내가 조금 뭔가 부족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지, 그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상관없이 나 자신이 그냥 나는 난데 라는 마음, 그냥 나는 나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마음속으로까지 힐끗거리는 마음 없이 그냥 담담하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자, 주목받고 인정받는 것이 자기 자신이 거기에 있다라는 어떤 믿음을 주고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 마음이 힘든 거, 여기에서 있는 그대로 깨어있는 현존의 의식, 이런 거 하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찬사받고 주목받고 관심받고 혹은 뭐 비난받고 미움받고 혐오감을 받고 뭐 이런 거, 이런 어떤 것을 받는 거 위치에서 여기에서 톨레가 말한 식으로 에고가 찾는 그 형상들하고 깨어있는 의식인 현존, 지금 이대로의 나, 이거하고 어떤 게 더 힘들 것 같으세요?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 찬사받는 거, 그거 저도 해봤지만 정말 힘든 거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그리고 그 인정을 꾸준히 받아내는 것은 정말 나의 마음을 정말 갈아 넣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시간과 이 육체적인 노력과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쏟아 부어야 그 사람의 그 혀 끝에서 나오는 칭찬 하나, 인정하고 주목받는 거, 그거 하나 나온다는 건데, 그러면은 마음이 참 인정받거나 칭찬받아도 그 당시에 좋을 수는 있지만 집에 돌아오면 공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힘든 것이 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서, 내가 붕이영화가 없어서, 아니면 내 지식이 없어서, 아니면 내 업식이 이 정도라서, 내 팔자가 사나워서, 정말로 내 인생이 힘들고 공공한 것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서
팔자가 사나워서, 업식이 두꺼워가지고, 죄가 많아서, 아니면은 뭐 돈과 부귀와 명예와 권력과 미모와 건강이 없어서 정말 내가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것인가?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신을 믿지 못하니까 의심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남들이 뭐라고 하건, 밖에 있는 대상이 뭐라고 하건,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 인생 내가 살아간다. 밥을 먹어도 내가 먹고, 우리 선사님이 그러셨죠? 밥을 먹어도 내가 먹고, 물을 마셔도 내가 마시는 거다. 이 말이 뭐예요? 자기 주관과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씀이신데, 그런 내 주체성과 주관, 내가 먹고 내가 마신다라는 건 내 믿음이잖아요. 자신을 그만 괴롭히고 의심하고 그 의처증, 의부증 환자처럼 잘할까 못할까 불안하게 만들지 않고, 실수하면 좀 어때? 잘해도 너무 막 우쭐하지 말고 그 다음에 더 잘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고통, 이 마음의 불편함은 글쎄요, 그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팔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나약하다, 약하다, 자신을 돌아본 적이 없다라는 거,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를 안 돌아보면 누구를 돌아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네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자, 자기 자신을 이러저러하게 보는 관념 속 자아의식은 내가 최고야 라는 식의 두드러지게 긍정적이든, 아니면 나는 형편없어 라는 식의 부정적이든, 어느 쪽이든 에고이다. 모든 부정적인 자아의식 뒤에는 최고가 되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숨어 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긍정적인 자아의식이든 부정적인 자아의식이든 다 에고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정적인 것은 막 개발하고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감사하려고, 감사의 어떤 에너지로서 긍정 전환을 시키려고 하고 이러는데, 긍정적인 에너지라는 것은 좋은 거기 때문에 그건 딱 안심을 해버리거든요. 놔두는 거죠. 놔둬버리거든요. 그런데 어떠세요? 이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둘 다 놔두어지는 모습은 화나가지고 짜증내는 거고 기뻐서 웃는 거고, 이 두 가지의 모습은 분명히 다르죠. 보는 사람의 마음도 다르죠. 하지만 그 밑에 에너지는 뭐예요? 욕망이 충족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오는 부정감과 짜증, 화고, 욕망이 충족되었다라는 긍정감과 기쁨, 희열일 것이에요. 이 욕망에 울고 웃는 이 노예 같은 삶에 대해서 그래, 더 긍정적이게 해야 돼, 그러면서 외형적인 형상을 바꾸기보다는 그 두 가지가, 이 욕망이 갖추어지면은 좋고 안 갖추어지면은 괴롭고 하는 이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괴롭다고 하면은 이 욕망을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긍정적이게, 더 긍정적이게 하고 부정적인 건 누르고 없애고 전환시키고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래서 톨레는 다 어느 쪽이든 에고라고 말을 하는데, 이 긍정적인 것에 우리는 정말 많은 이상이 있어요. 그 이상이 어디로부터 와요? 다른 사람들의 눈끝에서 오는 거잖아요. 아까 에고가 형상을 찾는다, 인정, 찬사, 뭐 칭찬, 주목, 이런 것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끝에서 오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것을 우리는 정말 아주 뭐 대단한 거 이상화 시켜가지고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로 만들어놨죠, 세상에. 이런 식으로 딱 한쪽에 대해서 힘을 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 좀 루저같이 취급을 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이니까 선한 것이니까 과연 괜찮은가의 문제예요.
우리의 괴로움이 부정적인 것 때문에 옵니까? 긍정적인 것 때문에 옵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것 때문에 오죠.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됐어. 내가 원하는 만큼 못 얻었어. 인정받지 못했어. 이런 부정감들 때문에 이제 괴로운 것인데, 그 부정감이 어디에서 오냔 말이에요. 긍정적인 것을 바라기 때문에 오잖아요. 그래서 양변을 항상 닫히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그러면 괴로우면 이건 부정적인 거죠. 우리 세상의 인식은. 하지만 이 마음 공부적인 측면에서는 괴로움은 그냥 괴로움일 뿐이지 부정적인 것이다, 긍정적인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괴로움을 못 느끼는 건가? 그럼 괴로움도 부정감도 없고 긍정감도 없으니까 아무 감정도 못 느끼고 그냥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는 그런 건가? 그렇지 않죠. 괴로운 상황에선 괴로움을 느끼는 그것이 중도고, 기쁜 상황에선 기쁨을 느끼는 것이 중도인데, 내 욕망의 어떤 끌려다님, 그것에 취착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얘기죠. 인연 상태에 따라서 나투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다 같이 봤죠. 부처님이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겨울인데 겨울 날씨에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똑같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겨울에 대해서 먹어놓은 민마음으로 그것에 대한 집착과 준비와 예상과 뭐 온갖 생각을 하지만 그냥 그분은 그 현재를 살 뿐이에요. 괴로우면 그 괴로움을 살 뿐이에요. 그래서 그 괴로움에 대해서 우리는 현재를 살지 못하고 항상 생각 속에서 살잖아요. 그 괴로움에 대해서. 근데 그분은 그냥 괴로움을 살 뿐이에요. 그리고 괴로움에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괴로울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접촉하는 상황이나 사람들에 따라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 당신이 알아야 하고 당신 안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것이다. 누군가에게 우월감과 열등감을 느낄 때마다 그것은 당신 안의 에고이다. 우리 자존감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죠. 자존감과 어떤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그런데 이 자존감 또 열등감 둘 다 어디에서 나와요? 나의 자아 감각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자아 감각이 좀 만족스럽다, 자존감이 높다. 자아 감각이 조금 부족하다, 열등감을 느낀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아 감각에 대해서 우리가 열등감과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자아 감각을 키워서 열등감과 어떤 부정감 그런 것에 줄다리기를 하는 것보다는 자유로워지는 게 낫지 않아요? 옳은 것보다는, 더 나은 사람, 더 칭찬받는 사람보다는 조금 많이 웃는 사람이 낫잖아요. 편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나쁜 사람, 피해자, 연인이라는 말이 제목입니다. 어떤 에고는 칭찬이나 찬사를 얻지 못하면 다른 형태의 관심으로 방향을 바꾸어 그것을 끌어내기 위한 역할을 연기한다. 아이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관심을 끌기 위해 말썽을 피우는 것들이다. 고통체라는 것은 에너지장에 축적된 오래된 감정적 고통, 이 고통체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과거의 감정적인 고통이 더 많은 고통을 통해 새롭게 되살아나기 원할 때는 부정적 역할 연기가 더 두드러진다. 유명해지려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이런 에고의 종류다. 나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어찌됐든 무의미한 존재는 아니라고 말해줘 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저희 회원님들 초창기에 많이 이제 상심이 되거나 힘들어서 괴로워서 마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이제 마음 공부를 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한테 기대고 바래도 희망이 없다 할 때 이제 스스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스스로 사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이 마음을 돌아보는 공부를 시작하는데 거의 많은 분들이 내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상대방이 몰라준다라는 것이죠. 그냥 무생물처럼 취급하고 공기처럼 취급한
그러지 않을 건데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관계에서 오는 소외감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존재감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살아있다는 걸 저 사람은 알기나 할까? 내가 울고 웃고 내가 이것 때문에 좋아하고 이것 때문에 싫어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그 사람은 관심이나 가질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소외된다고 느끼고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외톨이라고 느끼거든요. 나 거기 있어. 나 거기 있어. 그 외침이 그 사람한테 잘해주거나 그 사람 비위를 맞추거나 그 사람한테 화를 내거나 그 사람을 어르고 달래거나 그 모든 것이 저는 외침같이 느껴져요. 나 여기 있어. 나 좀 봐줘. 나도 존재해. 나도 살아있어. 이 외침을 그런 다양한 모습들로 관계에서 상대방한테 보여주는데 상대방들은 대부분은 민감하게 깨어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다 자기 생각에 쌓여있죠. 내가 그러했듯이 나만 했듯이 그 사람도 자기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소외감 느끼면 그 사람도 소외감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소통의 장벽은 내가 소통이 안 된다. 벽같이 느껴지면 이 벽을 나만 봅니까? 바깥에도 벽을 보는 거예요. 벽이라는 것이 이 안쪽에서도 벽이지만 바깥에도 벽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만 더 크다. 내가 더 고통스럽다. 내가 더 괴롭고 외롭다. 이제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것은 나의 마음이고 또 상대방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톨레는 고통체, 에너지 장에 축적된 오래된 감정적 고통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자, 피해자 역할을 부여하는 하나의 이야기에 자신을 동의라 하면 나는 그것이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심리치료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에고는 자신의 문제들이 끝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들은 에고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자기를 불쌍하게 느끼고 운명이나 신에게 불공평하게 취급당하는 자신이라는 정체성을 갖는다. 그 정체성은 나의 자아상을 명확히 규정해주고 나를 누군가로 만들어준다. 에고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피해자 역할이 나가 되고 그것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 누구 앞에서 당당하고 멋지게 보이는 걸 원하지 상대방이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을 바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누군가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 나는 조금 불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한다고 이제 이걸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사람들의 성향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나는 피해자, 나는 착하고, 나는 헌신했고, 나는 다 배려했고, 근데 저 사람이 못됐고, 저 사람은 이기적이고, 저건 자기밖에 모르고, 뭐 이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나는 착하고 배려하고 헌신했으니까 나는 행복해야 되잖아요. 더 당당해야 되잖아요. 좋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위축되고 눈치 보고 불안에 떨고 뭐 이런 난 말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다 좋은 거 많이 했는데 착하고 희생하고 항상 정직하게 살고 진정성 있게 살았는데 왜 그렇게 마음에 화만 가득해요? 이제 좋은 걸 그렇게 많이 했으면 마음이 활짝 열려야 되는데 왜 그럴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런 어떤 회원들 현장에서의 안내를 하면서 그것이 조금 오래된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불쌍한 사람, 착한데 피해자, 희생했는데 보답을 받지 못한 가련한 사람, 저 이기적인 사람을 내가 그래도 용서하고 그래도 친절을 베풀었는데 나는 당하기만 하는 사람,
이런 말들을 왜 겉으로는 불만이라고 얘기하면서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 불만이라면 고치면 되고 착하게 하지 않으면 되고 그 사람 하는 거와 똑같이는 아니어도 무관심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해주라는 거 다 해주고 착하게 다 하고 뭔가 다 배려하고 다 참아주면서 그것에 대해서 내 심병이 될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왜 이런 경우가 있지? 기쁨도 하나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자처하는 걸까? 그리고 사람들한테 불쌍한 사람인 척을 왜 그렇게 계속 하면서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아, 그 사람의 정말 민마음에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구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 피해주고 그런 사람 싫어하잖아요. 공동체에서는 선하고 정직하고 항상 배려하고 같이 화합하고 진정성 있고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의 어떤 그 일원으로서 사람들이 다 환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영받고 싶구나. 그리고 그렇게 나는 환영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서 계속 자기 선전, 자기 홍보를 하는 거였구나. 근데 마음속에서는 정말은 사실은 자신은 이거를 계산하고 있다고 모르고 있구나. 제가 그걸 어느 순간에 느꼈어요. 그래서 성경에 너의 의를 다 받았다. 너가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뭐도 하고 했는데 왜 제게 천국을 못 갑니까? 그랬더니 너는 그 착한 일을 하면서 네 의를 다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제 의를 제 복을 제가 뭘 다 받았습니까? 사람들한테 그 고난과 고통을 받느라고 아주 힘들었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난 너를 모른다는 식이잖아요. 네 의를 네가 다 받았으니까 내 상을 다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자처하면서 그게 나쁘다면은 나와야죠. 근데 나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약한 척하고 동정받고 나는 착한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그 사람을 더 매도하고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일방적인 편중된 정보만을 전달해 주면서 내가 왜 진실한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 편을 끌어모으는 거죠. 피해자니까. 자, 그러면 사람들은 그 피해자에 대해서 왜 동조할까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요. 내가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약하고 보잘것없고 피해자면 그냥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되는 약한 사람 그럼 도태시켜 버리잖아요. 우리 뭐 그렇게 인간적이고 뭐 그렇게 존엄과 어떤 이상적인 인격을 가진 인간입니까? 우리도 그 동물에서 별로 그렇게 많이 진화되지 않은 인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안에 있는 마음을 보면 참 거칠거든요. 본인 스스로 알잖아요. 어떤 마음과 어떤 악심들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스스로 잘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동물하고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다고 느낄 때, 자, 정말 그 사람이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되고 내 어떤 삶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이익이 안 된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약한 피해자 코스프레에 동조를 별로 안 할 거라고 저는 느껴요. 근데 이 사람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그런 사람이면 나한테도 잘할 거 아니에요. 나한테도 친절하고 착하고 나한테 뭔가 이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조해주고 이 공동체에도 이익이 되는 인간이죠. 헌신하는 인간, 착하고 선의로운 인간이니까. 근데 정말 약하기만 한 인간이라면 공동체가 끊임없이 그 사람을 약하니까 지원만 해줘야 되는 인간이라면 빨리 어디 가서 도태돼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다 서로 뭐예요? 장사하는구나. 무슨 장사? 감정 장사.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깊이 이렇게 듣지를 않게 되더라고요.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여기 톨레가 말하는 나는 당신이 원하는 나를 연기하고 있으니까, 피해자 코스프레도 나는 당신이 원하는 나를 연기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내가 원하는 당신을 연기해줘. 이것이 암묵적인 무의식적인 합의다라는 것에 대해서 씁쓸하게 동의가 되더라. 자, 그래서 우리
드라마도 사랑 관련된 거, 책도 사랑 관련된 거, 모든 것이 뭐 부모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사제 간의 사랑, 뭐 우리 다양한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에게 가끔 여쭤보는 게 있었어요. 정말로 사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나는 헌신하고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맞춰주고 이런 거를 사랑으로 아시는 분들은 저는 정말 사랑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자기의 어떤 행위가 사랑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나는 너만을 사랑했어. 목숨까지도 다 바칠 정도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게요. 전 그런 사랑 못 받아서 그러는지, 그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이 관념 지어놓은 이런 사랑 같은 게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정말 회의적이에요. 아주 오래됐어요. 10대 때부터.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봐야 사랑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과를 사랑한다 하면 나는 사과를 봐야죠. 그런데 그냥 사과를 사랑하는 내 기쁨인 거예요. 내가 사과를 사랑하면 그 사과와 나와 더불어서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사과를 사랑하면 내 기쁨인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내 생각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그 사람을 안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만 그런가 하고 주위를 다 둘러봐도 다 자기만 보고 있고 자기 생각을 사랑하지 그 앞에 있는 사람하고 일단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가 아니더라고요. 자기 얘기만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데 그냥 주고받는다는 형식이지 다 계속 자기 얘기, 남 얘기를 안 들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나? 사랑이라는 건 그 사람을 일단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나? 그것부터 질문하고 싶고, 본 적이 있다면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생각으로 봤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지금을 그걸 보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점검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내 생각을 사랑해요. 그 여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사랑하는 거고 그 남자 사랑하는 거 아니라 내 생각을 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그 여자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고 그 남자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 이런 얘기 많잖아요. 우리는 잘못되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이제 이게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현실에 살아있는 그 존재를 보는 연습. 이게 이제 또 수행하고도 같죠. 그래서 무의식적인 합의, 연기. 그래서 일단 두 사람이 함께 살기 시작하면 끝없이 연기를 계속할 수 없어서 역할이 벗겨지면 무엇을 보게 되는가? 상대방 존재의 진정한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덮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 즉 연출된 역할이 벗겨진 적나라한 에고, 그것의 고통체를 보게 된다. 우리는 자기 생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 생각이라는 것이 이 사로잡힘이잖아요. 이 사로잡힘이어서 그렇게 될 거야 낙관적인 기대를 하면서 어떻게 될 거야, 내가 진심을 보면 어떻게 될 거야, 그 사람을 바꿔놓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바뀌어요? 바뀝니까? 차라리 돌이나 산이 바뀌는 게 빠르겠죠. 산이 바다가 바뀌는 게, 바다가 되는 것이 빠를 거예요. 해가 달이 되는 것이 빠를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로 내가 그 상대방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분노로 변한 좌절된 욕구가 그곳에 있다. 그 분노는 거의 대부분 배우자나 연인을 향해 있다. 마음 밑바닥의 두려움과 결핍감을 제거하는 일에 실패한 데서 오는 분노다. 두려움과 결핍감은 에고의 자아의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에고가 만족이라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본질을 불만족으로 삼잖아요. 불만족해야 만족을 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핍감,
두려움. 이게 불만족의 특성이잖아요. 자, 흔히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사실은 에고 욕구와 필요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당신이 갖고 있는 이미지에 중독된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진정한 사랑과는 거리가 멀다. 여기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거라는 의미죠. 톨레. 그래서 일단 저희 회원님들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진정한 사랑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회원님들하고 얘기했을 때 그 당시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회원님들도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로 누군가를 본 적, 그 사람을 그대로 본 게 아니라 정말 내 생각을 사랑한 것 같다. 이제 그러면서 진정으로 사랑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내가 희생하고 그 사람을 위한 것은 또한 나의 어떤 안정감, 희생과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어떤 시간과 인생을 바치는 것이 다른 어떤 것에 보다 차라리 나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한 어떤 계산이 있었지, 그냥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의 행복을 바란 것도 원하고 바란 것이니까, 그 사람의 행복이 나한테 편안함을 주니까 이제 이런 것도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진정으로 사랑한 것은 아니었나 보네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일단 가능한가 했을 때, 일단 저는 가능하지 않았지만 가능해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그걸 사랑하려면은 첫째로 나라는 에고성, 자아 정체감, 동일시에 대해서 거의 많이 사라지거나 그것을 완전히 객관적인 메타인지력이 정말 거의 신적인 위치로 높아서 있지만은 없는 것과 같은 작용, 그냥 거들 뿐인 거죠. 그런 정도가 된다고 하면 상대를 나와 분리시키지 않기 때문에 나화시킨 사랑, 그리고 그것이 그렇다면 원하고 바라지 않을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제 오른손은 제 왼손한테 바라지 않거든요. 제 왼손이 다쳐서 팔 기부스를 하고 있을 때 제 오른손이 한 달 동안 고생을 했는데 제 오른손이 왼손한테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해. 내가 너가 할 일들을 다 하고 있어. 난 널 정말 사랑해. 난 널 배려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오른손이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왼손 못까지. 그리고 왼손은 또 오른손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내가 오른손이 날 위해서 희생했구나. 정말 고맙다. 그 은혜를 갚아야지.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왼손은 자기가 아프니까 낫는데 전념하고 오른손은 자기 할 일을 왼손 목까지 다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진정한 사랑을 제 오른손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러 같은 상태라면 하나가 되어야 되는구나. 하나가 되려면 뭐예요? 나라는 것이 없어야죠. 무아가 되려면 뭐예요? 무상. 제법 무상. 모든 법이 무상. 항상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일체 개고 모든 것이 고통임을 알아서 무아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랑이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제가 아는 아주 진정한 사랑을 한 제 오른손한테 물어봤죠. 왼손이 없어져도 오른손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그 사람이 인지해주고 나라는 것을 나이기 때문에 사랑해주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있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왼손이 사라져도 오른손은 그냥 왼손 목까지 하면서 좀 힘들겠죠. 2배로. 하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냉정해 보이고 냉혹해 보이고 우리는 미련 가득하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주고 그 사람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뭐 이런 걸 원하잖아요.
그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데. 사라지면 사라진 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참 보기에 멋있는데 실제로 그런 사랑을 받는다 하면 저는 그래도 조금 이 세상에서 느끼는 그런 사랑과 동질감, 동료애, 도반 간의 끈끈한 애정과 이런 거, 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이런 느낌과 감정들이 저는 지금으로선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느껴져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진정한 사랑, 그냥 이대로 좋아요. 자, 자기 규정 내려놓기. 이건 제 의견의 사랑이죠. 톨레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드물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것이 어떤 우리가 정말 바라야 되는 어떤 이상적인 가치의 느낌이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세요. 자기 규정 내려놓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그 기능, 계급제도와 같은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이 되며 그것이 그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그가 누군가를 결정지었다. 그에게 할당된 그 기능은 하나의 사회적인 역할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단순히 역할로서 인식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누구라는 혹은 누구라고 생각되는 상태가 되었다. 자, 어떤 조건에도 속박되지 않은 영원한 빛을 가려버린 것을 말한다. 자, 구조의 경직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신분제도나 구조의 경직성. 자, 혼란스럽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나는 모른다는 혼란이 아니다. 혼란은 나는 모르지만 알아야 한다. 혹은 나는 모르지만 알 필요가 있다인 상태이다. 그렇다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알 필요가 있다는 믿음을 내려놓는 일이 가능한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완전하게 받아들이면 실제로 당신은 평화롭고 투명한 상태로 들어가 생각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었던 자신의 진정으로 누구인지에 더 가까워진다. 생각을 통해 자신을 규정하는 것은 자신을 한계에 가두어야 하는 일이다. 자, 우리가 이 살아가는데 자기 규정을 내려놓기 위해서 애쓰죠. 수행적인 것도 나라고 이름 붙인 그 꼬리표나 분리표들에서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름이 뭐야, 어디서 태어났어, 어떤 성격이야, 이런 것들이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하나씩 소거해가는 것이잖아요. 자, 이런 규정들에 대한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결국 만나는 것이 항상 만났던 자기 자신을 만나요. 이 공부를 해서 더 맑혀진 나, 더 깨끗해진 나, 더 새로워진 나, 거듭난 나, 이런 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늘 보았던 나를, 그냥 아무것도 바뀐 거 없는 그 나를 보는데 거기서 뭐만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규정, 자기가 의미 붙여놓고 여기 톨레식으로 동일시 시켜놓은 것들만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완전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깨어있는 상태의 모름이어야지 그냥 그래 몰라 한 치 앞도 모르고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갈지도 몰라 그냥 다 모르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이렇게 생생하게 깨어서 낱낱이 구분이 되는데 이름표를 붙여놓지 않을 뿐이에요. 분명하게 문과 휴지통은 구분이 됩니다. 근데 문이라고 부르고 휴지통이라고 부르고 그 이름이 들어오지 않을 뿐이지 구분이 돼서 그 쓰임새대로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대로 쓰임새를 생각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거죠. 보통은 이건 휴지통이야. 휴지통에 맞게. 이건 쟁반이야. 그러니까 쟁반에 맞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쓰임에 맞게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대로 쓰임을 하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 보면은 이름 없이, 그것에 대한 규정 없이도 그냥 그것에 맞게 쓰임을 하는 것이에요. 필요한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지금 현재를 보는 것이라고 저는 느껴요. 지금 현재를 본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모른다라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인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상태에서 나는 모른다 이런 상태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안다라는 마음도 없지만 모른다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것에 대해서 언어로 풀자면 모른다라는 상태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그냥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알고서 하려고 그러죠. 항상 불안하니까. 한계를 가두지 마라. 미리 정해진 역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기능과 지나치게 동일화된 나머지 그것을 자신을 점령해 완전히 그 역할이 되어버리는 것이 미리 정해진 역할들인가 봐요. 역할과 완전히 동일화되면 어떤 행동 양식과 자신이 누구인가를 혼동하고 자신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게 된다라고 그래요. 명상 안내할 때 저희 회원님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몸과 마음이 함께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명상 가만히 앉아 있는데 무슨 몸이 가? 마음 맑히는 공부하는 거 아니야?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의 몸이라는 것을 운동성으로 규정했을 때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 몸이라는 건 현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마음은 늘 어디 별나라면 못 가고 저기 몇 살 때 어렸을 때라면 못 갑니까? 마음은 온갖 세상을 다 뛰어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보면 마음이 늘 몸을 주장해요. 내 몸이 아파. 내 몸에 나는 집중되어 있는데요. 저는 제 몸을 엄청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지금 몸밖에 몰라요 라고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자기 마음에 엄청 끄달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아픈 실제의 몸을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몸이 아프다는 내 생각 속에서 이 몸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상도 똑같아요. 가만히 있기 때문에, 몸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이 마음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보조를 맞춰서 같이 가야 돼요. 오히려 이 의식이 몸을 따라가 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몸은 현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을 계속 알아차리고 몸이 가만히, 동작이라는 게 가만히 있지, 내 몸 전체를 보면 생멸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호흡, 그리고 이 세포 하나하나가 다 움직임이죠. 그 움직임에 크고 작은 거, 내 눈에 띄고 안 띄고 이런 정도 감지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건데, 그런 것으로 운동성을 본다고 하면은 안 되죠. 우리는 동한 가운데 정함이 있고 정함 가운데 동함이 있는 이 일음일량의 윤려의 작용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몸 동작은 고요할지라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은 또 동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서 보면 이 몸이 하는 바를 의식이 그대로 비춰주면서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줘야 돼요. 그래서 마음만을 누르고 마음만을 고요하게 하고 마음만을 평화롭게 한다. 이것이 당시 명상에서 자꾸 이 기복을 겪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꼭 함께 가야 된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 이제 저희는 기호흡도 하고 단전호흡도 하면서 이제 명상도 하고 마음 공부도 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다 더불어서 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는 것인데, 그럴 때 이 몸 동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이 되어가는 바를 마음이 그걸 잘 비춰줘야 되는데 그냥 몸 동작에만 막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잘해야 되는데 앞서가고 있죠. 그래서 몸 동작을 마음이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을 해주면서 봐주면서 깨어서 현재 의식으로 깨어서 보는 거. 그래서 딱 동작과 마음이 일치해서 가는 거.
그러니까 몸을 막 움직이니까 몸만 잘하면 된다 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 어떤 뭐 헬스장 같은 데서 보면 다 이어폰 꽂고 있고 뭐 TV 보고 있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던데, 그런 식으로 몸 하니까 몸만 하면 되지 이렇게, 그럼 근육 운동은 되겠고 운동 자체는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차피 시간을 내서 그 시간 할애해서 내가 정성을 쏟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왕이면 조금 더 효과 있게, 조금 더 내 정신 건강과 마음 건강을 다 바르게 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것을 한쪽으로만 딱 이렇게 치우치는 것은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몸 건강을 챙길 때 반드시 마음도 함께 가야 되고, 마음 건강 챙길 때 반드시 몸이 현재에 같이 가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 상태에 따른 현실의 중도를 따른다는 거. 현실의 중도는 계속 얘기하는 바예요. 깨어 있음이 현실의 중도거든요.